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김정은 답방 구걸하는 문 대통령. 어제쯤 한국경제신문에 사설을 소개하는 한국경제 트위터의 소개 말입니다.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설 내용을 한두 줄로 축약하고 핵심 메시지를 강조하다 보면 본 내용과는 뉘앙스가 다른 자극적인 문구가 나올 때가 있죠. 해서 실제 본 사설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답방에 매달리면 안 된다. 답방은 남북관계 개선이 아니라 북핵 제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실제 내용도 축약 문구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구걸이라는 게 없는 쪽이 있는 쪽에 비굴하게 얻어먹겠다고 매달리는 건데 70년간 이어진 냉전 체제를 해체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노력들이 한국 경제는 그렇게 보이는 건가요? 답방을 구걸한다는 관점이 교착 상태인 북미 관계의 돌파구를 내보고자 하는 그런 정부의 노력을 바라보는 한국 경제 시각이 맞습니까? 그런 시각을 가지는 건 매체의 자유인데 한반도 평화체제가 가져올 경제 효과가 본격화될 때 그 경제적 기회에 너도 나도 동참하겠다고 다들 나설 때 그때 한국 경제가 나도 그 기회에 끼워달라고 애걸하는지 아닌지 기억해두고 미리 물어두는 겁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어제 기사 중에는 가장 인상적인 문구였습니다. 답방을. 네, 제가 미처 그 부분을 보지 못했었는데요. 지금 네. 트위터 보고 있는데 삭제를 했는지 잘 보이지가 않네요. 이게 나왔다가 어제 오후인가요? 그 문구만 삭제를 했어요. 네, 예. 스스로도 문제가 된다라는 것들을 인식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저는 그거 보면서 이런 뭐 생각을 가지는 구구적 그 관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회에서는 구걸이란 단어는 참 무리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무리하기도 합니다. 무리하긴 한데 저는 그 이건 지금 구구 채널 인터넷상에 혹은 뭐 게시판에 지난 주말에 G20 가서 이제 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회담하는 거 보고 이런 프레임이 등장한 거거든요. 구걸한다고. 그런데 이제 저는 화가 나기보다는 정말로 이제 한반도 평화 체제가 어느 정도 갖춰져서 경제적 효과가 막 날 때 한국 경제 아닙니까? 예. 경제가 중요한 매체 아니에요? 다들 그 경제적 기회에 대해서 자기도 그 동참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혹은 뭐 기업들, 뭐 미디어들 다 생길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건지. 예. 네, 이미 박근혜 정부 때 통일 대화가 어떤 식으로 보도했는지 보면요. 충분히 그 태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줄에 쓸 건지 안 쓸 건지 제가 미리 물어두는 겁니다. 나중에 따지려고. 그렇게 얘기했으면서 이 줄에는 왜 썼냐고. 그 줄에 빠지면 되죠. 뭐 그쪽은. 어쨌든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관점이 지금 인터넷에 가면 있는 유튜브에 이건 극우적인 성향이구나 하는 그런 채널들에 등장하는 프레임입니다. 예. 그렇게 팔짱 끼고 비아냥거릴 거면 한반도 평화체제가 가져올 경제적 기회가 있을 때 거기 낄 생각도 말아야 하는 거죠. 예. 계속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계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네, 청와대가 북측에서 오는 18일부터 20일 사이에 2박 3일 일정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제안했다고 오늘 아침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아직 북한의 답변은 오지 않았는데요. 청와대는 답방을 대위해서 사전 준비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복수의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들을 인용한 기사인데 청와대는 최근 물밑 채널을 통해서 북측에다가 김 위원장이 20일을 전후해서 서울을 찾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G20 정상회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배석자 없이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통역만 오직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약간 민감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 와중에 이제 이 답방과 관련된 얘기가 있었겠죠. 그리고 단순히 뭐 괜찮다 수준이 아니라 역할을 해달라거나 혹은 뭐 꼭 있었으면 좋겠다거나 그런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나서는 것이고, 예. 북한이 여기 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 북한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결정이 내려져야 알려지는 거니까. 근데, 됐으면 좋겠네요, 사실. 지금 교착 국면에서, 이런 돌파가 마련 안 되면 또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자, 그리고 미국에서도 빨리 하고 싶어하는 네, 2차 정상회담.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런 인터뷰도 등장하고 있고. 예,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입니다. CNN 방송에서. 예. 네, 월스트리트저널 최고 경영자 카운슬이라는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2차 북미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라고 하면서 정상회담이 생산적일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계속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내년 초에 하고 싶다, 톱다운으로 빨리 풀고 싶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계속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항상 해왔던 얘기인데 내년 초가 되면 트럼프는 내년 초에는 빨리 움직여야 된다. 왜냐하면 내년 2월에 노벨상 추천에 들어가거든요. 네, 뭐 그것도 그렇고 새롭게 바뀐 의회가 또 구성이 돼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것보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이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트럼프의 애고의 관점에서 보면 됩니다. 내년 1, 2월에는 뭐가 있어야 노벨상 추천에 그때 들어가고 그래야 연말에 노벨상 받고 그다음 연초부터 내후년이죠. 연초부터 있는 대선 계획을 대선 내후년에 미국은 정관은 그냥 대선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때 노벨상 받고 시작하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이게 좀 늦어지면 교황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네, 교황의 방북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 초에 하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 의지가 강하고 볼턴도 CNN의 보도에 의하면 노벨상 타는 얘기 계속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북한이 자신들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들을 완수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탈 만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지난 10월 달에 토론회에서도요. 또 다시 노벨 평화상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한다는 얘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요. 참모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받아야겠다는 겁니다. 받아야겠다는 것이고 그러자면 내년 초에 뭔가 큰 북미 관계 해결 하나가 나와야 그거 올라가죠. 1, 2월에 있다니까요. 노벨상 추천이. 그리고 그때 올라가야 연말에 받는다니까요. 네, 그 맞춰서 남북 관계도 움직이고 북미 관계도 움직였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지난 3일에 판문점에서는 극비리에 북미가 접촉했다라고 합니다. 앤드류 킴 미국 CIA 코리아 미션 센터 센터장이 북쪽 인사들과 만났다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면 북쪽 카운터펀트로는 김성애 통일 전선 책략 실장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근데 관건은 북한이 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북한이 내놓을 건 여러 차례 암시하고 이야기도 하고 영변 사찰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대북 제재 완화를 원하는 거거든요. 맨날 북한이 내기만 하면 뭐하냐, 뭘 주기만 하면 영변 사찰 다 원하면 그다음 뭘 내놓을 거냐. 북한의 입장은 당연히 이해갑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그동안은 대북 제재 절대 완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다가 최근에는 그 뉘앙스가 좀 바뀌었습니다. 네, 중앙일보가 그와 같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미 워싱턴의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 내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서 성실한 조치를 취하면 미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이 대북 제재 일부를 풀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남북 관계의 경협은 이제 건들지 않겠다는 건지 막지 않겠다는 건지 아니면 미국이 직접 일부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걸 들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회담을 하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뜻을 확인해야 북한이 나서겠죠.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 일부 문재인 대통령이 전달된 게 아닐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답방에서 풀자 이런 제안이 간 게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참모들은 말리겠죠.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이 짧은 시간 내에 오느냐 안 오느냐는 김정은 위원장의 스타일과 결단이 달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남쪽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거 18일, 20일 사이 그러니까 마지막 주 전주에 수목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요. 네,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양승태 법원 행정처가 배당을 조작한 정황까지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라고 합니다.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을 특정 법관에게 맡기려고 한 건데요. 배당은 재판의 공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유지돼야 될 방법입니다.
그래서 2008년에서 2009년에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 사건 배당에 개입해서 법원이 그 이후부터는 무작위로 전산 배당 원칙 강조한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사건에서 드러난 바를 보면 사건 번호를 미리 빼놓는 등 특정 재판부를 골라서 사건 배당에 관여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산 뺑뺑이를 미리 누구 어떤 재판부로 배정할까지 정해놓고 돌리는 척한 전산 조작인 거죠. 전산 조작.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따 따로 전직 판사, 서교 판사 연결해가지고 요 사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던 거였거든요. 네, 재판이 아무에게나 배당이 돼야지 그것이 공정하다라는 외관을 띠게 되는데요. 그것조차도 다 조작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비단 이 사건만 그랬을까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 판사 탄핵 얘기할 때 이 무작위성이 무너진다고 해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무작위성은 근데 자기들이 먼저 무너뜨린 거예요. 양승태. 예, 특별재판부 도입 논의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한 바들이 있는데요. 이미 과거에 됐고 이 사건만 그랬냐라는 의심을 지을 수밖에 없고 경찰도 딱 한 번 했겠느냐. 예, 그리고 관련해서는 해당 고법원장 그리고 담당 직원 모두가요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검찰에 가서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그 직원들이 했다고 이미 자백을 했어요. 예, 기정사실인 겁니다. 이거 대단한 일인데요, 정말. 네, 그래서 박병대 전 대법관의 혐의 사실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고요. 구속영장에도 이런 내용들이 올라가 있다라고 합니다.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요. 임금을 줄이는 대신에 일자리를 늘리고 줄어든 임금만큼 복지 혜택을 채우겠다라는 겁니다. 이 협상안이 최종 추인되면서 광주시와 현대차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자본금 7천억 원 규모의 완성차 공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1만 2천 개의 일자리가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이 광주형 일자리는 이제 광주 지방정부에서 처음으로 주도하는 일자리 주도하는 일자리 사업이라서 광주형이라고. 처음에 전 이게 광주리를 말하는 건 줄 알았어요. 예, 지역 광주입니다. 비유인가 뭐 그런데 일단 그게 아니라 정말 광주 도시 광주입니다. 광주 지방정부가 주도한 사실은 최초의 일자리 모델이고 이건 독일에서 있었던 모델이에요. 예. 이 모델 자체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리고 아마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층도 굉장히 반길 것이고 지역사회도 반길 것 같은데 문제는 노조죠. 예. 네, 현재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가 파업까지 예고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라고. 이게 이제 아마도 우려는 급여를 하향 평준화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는 급여를 줄이는 대신에 그만큼 지방정부가 복지로 그 부분을 그렇죠. 채우겠다는 건데. 예, 근로시간도 줄어들게 되고요. 예, 근로시간도 줄어들고.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 10,000개 이상을 만들겠다. 독일에서는 성공했던 모델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독일과의 차이는 독일은 노조가 함께 동참해서 이 일을 추진했는데 현재 현대자동차 노조는 여기 반대한다는 거죠. 예, 이 문제는 저희가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출범했다. 예,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자, 네. 과연 될지 안 될지 궁금합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굉장히 새로운 모델이라. 시간이. 예,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요. 예. 삼성 노조와에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제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노조 압수수색하면서 어떤 식으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는지 삼성 쪽의 행태들이 자세하게 나왔는데요. 압수수색 맡고 있는 사이에 하드디스크를 차에다 옮겨 싣고요. 그 과정들이 모두 사내 메신저에 남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건 좀 웃깁니다. 예, 압수수색 할 때 하드를 떼서 어디다 갖다 놔라. 예, 숨기려고 했던 건데요. 뭐 책상이나 서류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들이 자기들끼리 메신저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모니터를 꺼놓지 않아서요. 예, 모니터를 안 꺼가지고 검찰 수사관한테 들켰다라고 합니다. 그게 들켜서 전부 다 발각이 된 것이다. 그런 내용 자체가 재밌습니다. 그런데 삼성에서는 계속해서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뭘 위법입니까? 자기들이 안 껐는데. 예, 이래서 검찰이 반박하면서 이 경위를 공개하게 됐다. 눈을 감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눈을 뜨고 있어서 눈에 띄었는데 무슨 위법입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 재판 배당 조작, 예,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서기현 판사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거는 상상도 하기 힘든 거였는데 전산으로 원래 배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전산으로 자동 배당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으로요. 그 판사들은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원칙이긴 한데 예. 그 배당 예규에 따르면 업무상 불균형이 심할 때는 네. 판장이 협의를 거쳐서 배당을 다르게 할 수도 있긴 합니다. 네. 그거는 근데 다만 예외적인 조항이고 다들 알고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전산으로 배당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전산 조작을 해서 양승태 사법부가 원하는 재판부에 배당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배당 예고에 있는 거는 관련 재판장들의 협의를 거쳐서 이제 동의하에 하는 것이고요. 다 네. 알고 하는 건데. 다 알고 하는 그거는 거고. 몰래 자동 배당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사건 번호를 미리 부여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새치기 배당입니다. 새치기 배당. 네. 사건 번호를 미리 부여한 거죠. 새치기 배당보다 더 강한 게 표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전산 조작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죠? 예, 전산을 한 거죠. 조작이란 표현 자체가 예. 몰래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들 이거는 무작위로 배당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양승태 당시 사법부가 요 재판부에 배당해 라고 미리 사건 번호를 부호해 놓고 그렇게 미리 배당했으면서 몰래 무작위로 된 것처럼 꾸몄다는 건데 이런 이야기가 사법부 내에서 돈 적이 있습니까? 그 몰래 전산 조작하는 거 아니야? 이런 힌트라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뭔가 배당이 조작되는 것 같다라는 의혹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어떤 특정 재판부, 즉 법원행정처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재판부를 자꾸 배당이 되는 거죠. 어떤 사건, 중요한 사건들이. 그럴 때마다 마치 너무 우연히 사건에 대해서 우연히 겹친다. 이재용 사건에 대해서 정영식 판사에게 배당돼가지고 집행유예 석방돼 버렸듯이. 근데 이런 우연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이상하긴 했는데 이런 수법을 쓴지는 몰랐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완전히 무작위라고 보여지게 해놓고 전산 조작을 한 건데 그러면 그렇게 했다는 한 번 했다는 지금 한 번 했다는 게 밝혀졌는데 그걸 한 번 한 걸 한 번만 했겠습니까? 이런 의혹을 가질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 사건이 유독 예. 부각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심상철 고등법원장이 그 전산배당의 주범인데 아하. 이 사람이 서울 고등법원장이 박병대 대법관하고 대학하고 연수원 동기인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박병대가 시켰을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심상철 고등법원장과 법원 직원을 조사해 보니까 이게 맞다고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상철 전 원장과 그 해당 법원의 직원은 그렇게 한 걸 맞다고 시인을 했어요, 그죠? 네,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건이 공개된 것 같습니다. 문건이 발간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진다 사건에 관해서 특정 재판부인 형사 6부에 배당하게 해라 뭐 이런 형태였던 문건이 발견된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관계 당사자들이 시인을 또 했고요. 그러니까요. 고건은 시인을 한 것인데 이게 그 재판부에 배당한 이유가 뭘까요? 그 형사 6부의 재판장이 다른 행정재판부인데 행정재판부가 예를 들어 6개라고 치면 그중에서 1, 2, 3, 4, 5, 6부가 있다고 했을 때 6부 재판장은 그래도 행정처의 말이 먹힐 만한 재판장이었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그 행정처가 원하는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특정 6부에다가 배당을 하게 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그 구속영장 청구돼 있는 상태니까 이게 이 사안이 사실로 밝혀지면 어느 정도의 중죄입니까? 요거는 그 전산 조작한 것 자체가 곧바로 직권남용죄거든요. 아, 명백합니까? 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전산 직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고 해당되고 또 이런 전산 조작을 한 이유가 뭐냐? 재판 개입을 해서 재판에 행정처가 원하는 재판의 결론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 개입의 또 다른 유형인데 요것은 해당 재판장이
법원행정처가 원하는 결론대로 재판했냐와 무관하게 전산 조작 자체로 직권남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기존의 다른 사건들은 자꾸 재판장, 해당 재판장이 영향을 받았냐가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해당 재판장이 나는 영향 안 받았다고 해버리면 입증하기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경우는, 그렇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전산 조작을 했고 그걸 그 관여자들이 실토를 했으니까 이거는 입증하기 쉽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개입하는 방식이 직접적으로 해당 재판장에게 이 재판 결론을 이렇게 내려달라라고 요구하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배당 자체를 조작해가지고 원하는 결론이 나오게 하는 간접적인 방식이 있는데, 이 직접적인 방식은 재판장의 머리를 열어보지 않는 한, 재판장이 실토하지 않는 한 그렇죠. 입증하기 좀 어렵단 말이죠. 근데 이 간접적인 배당 조작에 의한 방식은 그 자체로 직권남용이 되는 거고. 그걸 한 이유가 영향을 미치려고 했겠죠.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예, 영향을 미칠 생각하면 이걸 왜 했겠느냐. 이게 훨씬 더 논리적으로 입증이 쉬울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거기 관여한 심상철 전 원장과 그리고 그 법원의 직원도 시인을 한 상태인데 그게 영장에 포함돼서 청구가 됐는데 그런데 그 대법관들 발부가 되겠는가. 이게 통상적이면 당연히 발부되겠지 생각할 텐데 영장 판사들이 여태까지 발부를 잘 안 했단 말이죠. 이 사법농단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예. 이번에 보면은 기존에 영장을 계속 기각해왔던 이현학 판사가 이번에 배당이 됐었다가 본인 스스로 회피를 했습니다. 아, 본인 스스로? 예, 왜냐하면 본인이 박병대 대법관의 배석 판사였거든요. 고등법원 그렇죠. 시절에. 예. 그러니까 그 자체로 회피 사유가 되기도 하고 또 그동안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 기각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이분이 재판하면 사실 기각될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도 자기 재판에 대해서 공정하다고 주장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영장 판사가 그래서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성은 올라갔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박병대 고용한 두 전직 대법관 중에 누가 더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까? 박병대 대법관이 훨씬 구속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임종원 공소장에 보면 박병대 대법관은 공모하요로 기재된 게 31건입니다. 공모하요. 하나.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45건. 네. 그리고 고용한 대법관은 18건입니다. 고용한 대법관이 박병대 처장의 후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주로 박병대 그 법원행처 사무처장 시절에 벌어진 일들군요, 이게. 네, 상고법원이 추진되던 시점이 바로 박병대 대법관이 행정처장이던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년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관련된 공모한 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은 박병대 전 대법관이 높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면요. 구속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박병대 대법관은 이번에 그 회피하면서 구속 가능성이 80%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한 60% 생각했는데요. 네. 그리고 전산 조작도 이번에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게 박병대 대법관 시절이거든요. 아하, 80% 보신다. 예. 안 되면 판사님이 책임지시는 걸로. 예.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질지는 제가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기호 전 판사였습니다. 지금 프랑스에서는 시가 아주 폭력적인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3주째 이어지고 있는 노란조끼 시위. 파리 현재 나와 계신 인문결 연구소 소장 임상훈 소장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파리는 또 왜 가셨습니까? 하긴 뭐 자주 가시죠.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사진은 제가 많이 봤는데 때로 사진이 현장을 과장하기도 하고 거꾸로 사진이 현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 프랑스 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사진이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뭐라 그럴까요? 너무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 프랑스에서도 이 사진이 보여주는 그 이미지가 과연
제대로 그 시위를 보여주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여기 프랑스의 언론들도 굉장히 분석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리하군요. 네, 맞습니다. 예. 예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가 제대로 전달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는 그, 언론사마다 사진이 찍히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크로스 체크를 하는, 그러니까는 과연 그들 안에서 이미지가 어떻게 그 무언가를 가리는 혹은 무언가를 부풀리는 이런 것이 있는가. 현재 그렇죠. 그 크로스 체킹을 하는 작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이럴 때는 그런 걸 해야지. 안 그러면 가짜 뉴스가 횡행하게 되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이제 프랑스 언론들이 하기 시작했군요. 네네네.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이제 그 멀리 떨어진 것이니까 사진만 봐서는 이거 난리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뭐 특정 장면이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모든 걸 그런 이미지를 몰고 가기도 하고 하니까 궁금했는데 소장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실제로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물론 극우파 세력이 이번 시위대 안에 많이 들어왔다 이런 이제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르펜이 극우 정치 지도자 르펜이 지금 시위하라고 계속 독려했으니까요. 예. 네네 맞습니다. 그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럴 가능성이 많이 물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마크롱 정부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극우 세력을 누구보다도 잘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국민의 기대에 의해 부응해서 이제 세워진 정부이기 때문에 극우 세력에 대한 어떤 경계 이런 것들은 어디보다 과거 어느 때보다 이제 강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자칫 잘못된 이미지가 전달될 수도 있는 한 가지 예를 드리자면은 그 노란 조끼 시위대 중에 한 명이 손을 들면서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사진으로 찍히다 보면은 이게 마치 그 과거 히틀러 나치 당시에 그 손으로 하는 인사 그것으로 비춰지게 되는 그 장면을 사진을 가지고 이거 봐라 그 구가 이제 여기 이제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페이크 뉴스로 만들어지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대혼란이군요 한마디로 지금 현재. 예. 그렇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저희가 시위 양상 더 전개되면 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프랑스에 한동안 계시는 거죠? 예, 저 다음 주 월요일이면 귀국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그러면 귀국해서 자세히 얘기 들어보겠는데 궁금한 게 이겁니다. 이제 유류세 갑자기 올라가서 이렇게 촉발된 걸로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이제 시위에 참여하는 숫자는 조금씩 줄어드는데 양상은 더 폭력적이 되어 간다. 이렇게 시위 양상은 보도되고 있는데 이 유류세 때문에 10개까지 온 건 아니고 이건 촉발제인 것 같고 그 근본적인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근본적인 배경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는 유류세가 말씀하신 것처럼 도화선이고요. 그 이전부터 뭐라고 할까 이번 정부가 세금 만능주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모든 문제 해결을 세금 인상에서 찾는 듯 이렇게 보여졌던 겁니다. 세금을 계속 올려가군요.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이런 건 다 좋은데 왜 그런 그 피해를 일반 서민들이 모두 뒤집어 써야 되느냐 이 불만들이 쌓여 있다가 사실 지난해에도 유류가 많이 올랐거든요. 휘발유가 12%, 경유가 24% 올랐는데 이번에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또 그러니까 리터당 2,02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13% 오르고 또 경유는 45%까지 오른다는 이거거든요. 45%. 이게 이제 국민들의 분노를 완전히 폭발시킨 그러니까 거죠. 법인세, 예를 들어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줄여주면서 일반 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세금 왜 이렇게 계속 올리느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유세는 폐지하고 법인세는 인하하고 이런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이런 세금들은 끝없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킨 거죠. 그렇군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월요일날 귀국하신다니까 스튜디오에서 모시고 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현재 멀리 떨어진 나라들이 이런 사건을 보도할 때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사진이나 영상이 지나치게 현장을 과장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제대로 전달 못해 축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과장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프랑스 언론들이 얘기 나누고 있다. 그런 거죠. 네. 예. 그 얘기는 정보들을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파리에 계신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 자, 유치원 3법. 예, 이거 큰 문제죠. 금방 통과될 것 같았는데 이번에 통과가 안 됐습니다. 연내 과연 통과가 될까? 대표 발의자 박용진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예. 이거 가지고 처음 나오셨을 텐데, 야, 이거 되겠다, 이번에는. 금방 될 줄 알았어요. 예,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예. 야, 일단 이 얘기부터 하고 싶어 하시는군요. 박용진 TV. 요즘 다 국회의원들 다 유튜브에서 자기 TV 만드는 게 유행입니까? 예. 저도 방송사 사장이 됐는데 이름은 용진 TV예요. 용진 TV. 박용진 TV가 아니라. 박은 빼고 용진 TV. 차라리 박용진 TV를 했으면 검색이 쉽죠. 아,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박용진 TV가 용진 TV일 거라고 예상하기보다는 박용진 TV라고 예상하죠. 아, 그게 그런 실패가 있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뭔가 좀 귀엽기도 하고 간단하게 하자고. 그러니까 두 번을 기억해야 됩니다. 박용진 의원이 유튜브에 개설했어. 예. 그런데 그 이름은 박용진 TV가 아니야.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사람들 바빠요.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용진 TV 구독자가 한 3,600 정도밖에 안 언제 되니까. 개설하셨습니까? 한 달은 훨씬 넘은 것 같은데. 한 달인데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름을 잘못 정했다는 거고요. 그건 제가 정했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제작 하태경 TV, 하태경 TV가 왜 그 남의 거 광고해주고 그러세요? 며칠 만에 3천, 저희 방송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며칠 만에 3천 됐는데 그때도 검색이 안 돼가지고 고생했거든요. 용진 TV, 박용진 TV로 바꾸세요, 이름. 아니, 근데 사실은 어제 제가 한 장문의 문자를 받았어요. 어떤 문자? 네, 공장장 아주 좋아하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하태경 의원이 뉴스 공장에 나와서 그 하태경 TV 선전하고 나서 금방 3천, 4천 됐다. 맞아요. 근데 왜 박용진은 광고 안 하냐. 네. 근데 막 구구절절히 맞는 말씀만 하시길래 오늘 제가 요거는 좀 적극적으로 광고해야 되겠다. 때문에 나온 게 아니구나. 아니, 박용진 3법에 이제 오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한 숟가락 얹는 건데요. 어쨌든 박용진 TV는 그냥 박용진 TV라고 하세요. 일단 용진 TV 자꾸 그러지 마시고 일단 용진 TV. 글쎄. TV는 영어입니다. 예, 알파벳으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름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이름 바꾸면은 지금까지 구독자가 다 줄어들거나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과정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박용진 이름 하나 기억시키기도 힘든데 거기다 또 용진 TV가 따로 있다는 거를 왜 기억시키려고 하세요? 무리한 요구입니다. 좋은 컨설팅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냥 심플하게 가시는 게 좋고요. 자, 3법. 이게 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을 짚어주세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금방 될 것 같은 답답해 죽겠어요, 저희도. 일단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 박용진 3법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이 일단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뒤늦게 그 법안을 제출을 했고요. 그 자유한국당 법안의 핵심은 뭔가요? 방금 4,000명 돌파했답니다. 아, 그래요? 갑자기 좋아서. 잊어버리셨어요. 자유한국당은 첫 번째로 저희 이제 박용진이 내놓은 법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반대 의견 이런 걸 내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조금은 그러니까 잘못 쓰게 되면 용도 외 목적 외에 쓰게 되면 이거는 횡령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처벌이 불가능했는데 지금까지는 처벌 조항이 없었고 처벌이 안 되니까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조금으로 바꿔서 처벌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일단 용도 외로 쓰고 나서 걸리면 그냥 환수만 해놓으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가. 근데 이거를 안 된다. 그냥 그 지원금으로 그냥 돌아 성격을.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의 법안 핵심은 요 법적 처벌 근거가 되는 보조금으로 전환을 없애고 그걸 빼버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에듀파인이라고 써놓지는 않았습니다만 박용진 법에는 어떤 회계 투명 시스템을 쓰도록 의무화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법안은 회계 시스템 투명성을 위해서 회계 시스템에 대한 도입 의무와 동의. 그런데 둘로 가르자. 어떻게 해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지원금의 형식의 나라 또는 국고지원금 회계로 따로 하고 학부모들로부터 받는 학부모 분담금 이거는 일반 회계라는 이름으로 따로 관리하자. 그래서 앞에 거 국고로부터 받는 거는
잘못 쓰면 처벌하고 네. 뒤에 거는 잘못 쓰면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요. 아, 그 회계를 이중으로 해서. 네네. 그러면 그 학부모로부터 받는 쪽은 자기들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네요? 저희가 그렇게 비판을 하고 그분들은 그건 자율성이다라고 말씀을 표현을 하시는데 네. 제가 볼 때 그래서 물어봤죠. 그게 왜 자율의 영역이냐. 그것도 교비다. 네. 부모들이 원장 선생님 명품백 사세요라고 드리는 돈이 아니고 네. 아이들 잘 키워주세요. 왜? 유치원은 학교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아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그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 대로 알고 그 학부모 부담금을 내기 때문에 원비를 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자율성의 영역이 아니라 교육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교비다. 유치원 원장님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수중에 들어오는 이상 내 돈인데 그 얘기입니다. 니들이 왜 간섭해? 맞습니다. 보통 학교들은 그렇죠? 학교들은 이건 학교와 그러니까 교육과 관련된 일에 써야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회계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그 덕분에 지원도 받죠. 그렇죠. 예. 세금도 면제받고. 유치원도 지원 받아요. 세제 혜택 받고 그렇습니다. 다 예. 받는데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일단 내 수중에 들어온 거는 이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심지어 그래서 이때까지 그랬으니까 자유한국당의 홍문정 의원이 개최하고 여러 의원들이 가서 응원하고 박수치고 지지하겠다고 얘기한 한유총의 국회 토론회에서 네. 그 주재 발제를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학부모들이 낸 돈으로 명품백 좀 샀다. 그게 무슨 문제냐? 그랬더니 박수가 와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인식은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그 법안에서는 그걸 보장해주는, 그걸 법제화해주는. 아예 법으로. 예. 네. 그래서 저 그게 되게 위험하다 그랬더니 자유한국당 그것도 에듀파인으로 다 들여다 볼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 그럼 지금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거 아니냐. 감사해서 감사에 걸려봐야 알았어요. 보조금이 아니니까 또. 예. 예. 알았어요 하고 다시 환급만 하는 조치만 하면 끝나는 식으로 교비 관리를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학부모들의 감시 권한을 강화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바쁜 엄마 아빠들한테 어떻게 그걸 감시하라고 학부모 그러느냐. 또 그 감시는 학부모가 해라. 그래서 학부모들에게 이건 떠넘기지 말이 안 마라 되죠. 그러니까 제가 학부모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그랬더니 떠넘기다뇨 하고 이제 화를 버럭 내시는 분이 이거 계시더라고요. 말이 안 되죠. 학부모는 여기 그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의리예요.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더. 맞죠. 예. 아이를 제가 뭐 유치원 보내봐서 알지만 예. 그저 그냥 그 유치원 한 선생님한테. 10m 밖에서부터 큰절하면서 그러니까요. 내가 안 보는 사이에 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좀 잘 살펴달라고 의리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어차피 국가가 하기로 했고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왜 자꾸 학부모에게 떠넘기면서 나갈 문을 열어두냐. 학부모는 원장 선생님 보기에 만만하거든요. 이게 원장 선생님들의 눈높이에서 만들어진 법안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왜 자꾸 저 다른 그 옆문을 자꾸 열어주고 뒷문을 열어주려고 그러느냐.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방금 박용진 TV, 용진 TV 네. 5,000명 돌파했습니다. 금방이에요. 5분 만에. 이게 공장장님이 대단해 보이네 정말. 네, 모르셨군요. 네. 아, 만만하게 아니, 보지 마세요. 훌륭한 분인 줄 알았지만 이렇게 네, 한 달 동안 3,000한 거 저희가 10분 동안 2배로 만들어줄 우리 수 지금 있어요. 저 제작자 강기철 비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박용진 TV로 바꾸세요. 용진 TV 어려워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짧아서 짧더라도 한 번 더 기억해야 되잖아요. 예, 잘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니까 이것도 급하고 이것도 급하거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런 주장을 방송에 꼭 나와서밖에 할 수 없는데 이런 그 박용진 TV가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계속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잖아요.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네.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잘 안 늘어서 걱정이었다가 오늘 뉴스 공장 나와서 고민과 걱정을 하나 딱 털게 됐네요. 오늘 중으로 만 돌파할 겁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자, 그건 그렇고 그럼 이 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네.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금쪽 같은 시간인 게 7일 날 본회의이기 때문에요. 네.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하면 그다음에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 상임위를 통과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또 법사위로 또 가서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첩첩산중인데. 예. 그런데 이제 7일 날 앞두고 내일 네. 6일 날 오전에 모이자는 딱 2시간만 보자고 자유한국당에서 이거 통보가 어려울 왔어요.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만일에 아침에 뭐 통과가 된다 그러면 오후에 뭐 전체회의 열고요. 또 그 법사위를 그 7일 날 직전에 열어서 교육위 소속 의원들한테 이거 꼭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전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 어떻게든 맞출 수는 있을지도 모른다 내일. 근데 그러려면 한 가지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
그저께처럼 모여가지고요. 자유한국당은 우리가 조목조목 지적을 하니까 갑자기 이게 태도를 급변해서 자유경제 뭐 이론학습, 학습장으로 막 전환했거든요. 그렇게 논쟁을 사유재산. 예. 네. 이거 사유재산이다. 뭐 대한민국이 헌법질서가 도대체 뭘 근거로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막 하셨는데 그렇게 할 거면 모일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사전에 좀 협의를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어요. 만약에 원내대표들이 좀 나서달라고. 의원님이 이거 노력하시고 또 시민들도 교육위 위원들이 누구지 알아서 의원실에 전화도 하고 꼭 통과시켜달라고 네. 전화도 하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막힌다 이번에 네. 올해 안에 그러면 교육부는 손 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교육부가 그럼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교육부가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누리과정 있는 지원 것과 할 수 없는 것.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건 법 개정 사안이라서 교육부가 못합니다만 네.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하고요. 거기에 사립 유치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장관이 규칙을 바꾸면 됩니다. 시행 규칙을 그래서 바꾸면 그래서 된다. 그 충분히 일단 그 회계 투명성이 아주 기본이 될 수 있는 회계 투명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하게 하는 거는 가능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감사 열심히 하는 것도 교육 당국의 영역이고 책임이죠. 그러니까 보조금 전환까지는 법 개정이어서 안 되지만 네. 지금보다 투명해진 그 회계 시스템 도입하고 예. 그리고 감사를 더 강화시키고 예. 그것도 이제 완전하지만 않지만 부분적인 압박이 되니까. 예. 그거는 됩니다만 또 그 지금처럼 처벌은 못 합니다. 처벌을 못하고 법을 개정해야 되니까.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부분적으로 국고보조와 관련해서 국고지원과 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에 동의를 한 거거든요. 이걸 쓰면 문제가 있다라고 거기까지는 인식을 끌어낸 거는 성과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 이중회계라고 하는 방식으로 뒷문을 열어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의 태도 변화를 가져오느냐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 바른미래당의 중간 캐스팅 보트로서의 입장은 뭡니까? 바른미래당의 임재훈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자는 박용진의 이 주장을 일단 민주당이 양보해라. 보조금을 바꾸지 마라. 예.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불필요하게 이중정부 만들어서 뒷문 열어주려고 하는 그럼 그런 걸 처벌을 하지 철회해라. 않고 에듀파인까지는 도입하자 이거네요. 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처벌 조항도 있긴 예. 있고요. 그러니까 박용진 3법에서 보조금으로의 성격 전환만 일단 빼면 나머지는 훨씬 그 박용진 법안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뒷문 열어주지 말고 처벌도 하자. 예? 방금 전에 7,000명 돌파했어요. 이거 우리 방송 중에 만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야, 이거 대단하네요. 저 지금 다시 보고 있어요. 10,000명 진짜. 돌파한다니까 오늘 중으로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건 네. 한 달 내내 해봐야 안 돼. 여기 와서 해야지. 어제 저한테 이거는 우리가 해드릴 테니까 이 법은 의원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의견을 뭐 여기 뉴스공장으로 보내주신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시든, 그러니까 어쨌든 양보하고 이 법안을 이렇게 부분적으로라도 통과시키느냐, 예. 아니면 원안만 고수할 거냐. 자 그러면 이거가 궁금합니다. 의견을 주세요. 예. 이게 궁금합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하려면 알아야 되니까 한 가지는 궁금한데 그 교육부의 시행규칙 수정과 네. 의원님의 이렇게 원안을 약간 후퇴하더라도 그 법안이 네. 합쳐지면 예. 애초에 원하던 효과를 낼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그럼요. 지금보다는 훨씬 낫죠.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 네. 바른미래당이 낸 중재안을 받아들이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다. 아예 없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한 걸음을 떼지 못할 수 있습니다만 네. 반보를 내리는 건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고려해 봐 주시고 요 의견을 주십시오. 의원님한테. 예. 자, 그건 박용진 TV에 가셔가지고 댓글 남겨주시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진 TV로 하세요. 용진 TV라니까 자꾸 일단은 용진 TV.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탈곡기 탈곡사 정의당 이정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탈곡사 정말 잘 정한 것 같아요. 정의사. 이거 문자 보내주신 분에게 개인적으로 감사 문자 보내세요. 예, 누가 그걸 보더니 저한테 복길이 닮았다고. 이게 전원일기예요. 이거 탈탈탈탈. 자, 또 연말이다 보니 뭐 많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 이슈 먼저 짚고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지금 농성에 들어가 있으니까 요건 메인으로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남북미
네. 급하게 움직입니다. 답방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예. 보세요 전체적으로? 12월 달이 굉장히 핫한 한 달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예.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예. 환영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남북 사이에 너무 속도 조절 안 하고 미국하고 같이 논의 안 하고 너무 앞으로 쭉쭉 나가는 거 아니냐. 예. 답방 포함하여. 이런 논의들 우려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발목을 좀 잡는 그런 세력들도 있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어찌됐던 내년 1, 2월 예. 빠르면 1월 초도 예상을 네. 하고 있던데 북미 간의 대화를 진전시키겠다라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뭐라도 빨리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리고 남북 가장 관계. 중요한 것은 답방을 통해서 미국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겠죠 아마 네, 전달해달라는 얘기. 예, 그런 거고 그런 1월달 북미 대화를 예상해 볼 때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북한 측에서도 그러면 미국을 만날 때 어떤 실무적인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서야 되고 이런 시점들을 계산을 해보면 12월 달에 답방이 추진되지 필요하다. 않겠는가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 있는 거죠. 예. 네. 아마 그쪽 참모들은 말리겠죠. 그런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답방을 하는 것이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보고 저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들어요. 네. 저도. 근데 네. 우리 생각이고. 예. 그러니까 잘 되길 바라는 관점에서 이게 돌파구가 된다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네. 세계에 대한 메시지도 분명히 네. 던질 수 있고. 우리끼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정부 쪽에서는 답방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진작부터 준비는 해왔다고 해요. 예, 물 그래서 밑에서. 뭐 지금 벌써 18일, 19일, 20일 예. 이런 그 날짜까지 구체적인 흘러나오고 일정까지. 있기 때문에 국회가 예산안 처리 직후에 이 국회 연설 문제를 시급하게 좀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게 국회 연설이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문제가 아닌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보수 야당에서 벌떡 일어나서 소리 지른다든가 제가 1대1 마크 해야죠. 자유한국당 의석 뒤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마옵소서. 이게 이제 전 세계가 보게 될 테니까 그때가 찬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국민들의 80%가 사실 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나 남북 관계가 화해와 평화의 과정으로 가야 된다라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도 다 자기 지역구가 있고 지역구 주민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일은 하지 않겠죠. 20%를 향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럴 경우에 요주의 인물을 딱 제가 몇 명 정해가지고 이분들 요주의 인물들을 제가 딱 미리 서울 답방을 나는 반대한다고 하신 현역 의원이 벌써 있어요.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런 분들이 이제 나와서 한마디 할 수 있는데 잘 마크해 주시고요. 네. 자, 사법농단 건도 큰 건이 터졌습니다. 이때까지는 피부에 잘 안 와닿다가 전산 조작해가지고 네. 찍어가지고 재판부 배정했다. 네.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예전에도 했을 수도 있고 한 네. 번이겠느냐. 그렇습니다. 그것만 했겠느냐. 이게 재판부 전체 신뢰를 와르르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탄핵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로 저는 보고 있고 어저께 정의당에서는 탄핵 대상 명단까지 한번 추려봤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다음 주 정도에 탄핵 명단 리스트를 한번 짜보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민주평화당도 탄핵 당론을 이제 정했기 때문에 일단 탄핵안 발의를 시급하게 일단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산안 끝나고 나서. 예. 그리고 나서 정기국회가 끝나는데 내년에 하는 겁니까 그럼? 아니요, 임시국회가 또 임시국회. 12월 달에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2월에 좀 다뤄야 될 안들이 몇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탄핵안을 올려놓고 국민들한테 입법부가 이 사법부 농단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의지를 좀 보여줘야 되고 사실 저는 탄핵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거는 국회가 좀 더 의지를 내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가장 큰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상규 위원장입니다. 법사위원장이요. 예.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이 법사위원장이 하필 탄핵소추위원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분이 또 판사 출신이고. 네. 그러니까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탄핵안을 들고 헌재로 네.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뭐
이분이 탄핵안을 결의했던 법관회의 뭐 이런 데 다 해산해라 이러고 지금 막무가내로 나오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 법사위원장 너무 아쉽습니다. 그 당시에 왜 자유한국당이 이걸 넘겼는가. 그것도 그렇고 네. 어쨌든 그건 지나간 일인데 네. 이제 통과되면 본인이 그걸 들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성실히 하겠는가. 그러니까요.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탄핵 소추안 자체를 그냥 짓뭉개지 않을까. 아니, 소추안 들고는 가야죠. 본인이 개인적인 생각과 상관없이 의무니까 들고는 가야 그 되는데 스타일로 들고 갈까 싶기도 해요. 성실히 하게. 아까 본인이 사퇴하면 되죠. 예, 하기 싫으면. 그러니까. 성실히 그러면 재판에 임하겠는가. 그런 걱정이 있긴 있습니다. 자, 근데 탄핵이 그러면 그 12월 임시국회에 소추안이 상정될 수도 있다. 네, 저는 상정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 예. 예. 자, 이제 10분 남았는데 10분 동안은 요거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제. 예. 요거 이제 그 일반 국민들은 피부에 잘 와닿지 않지만 특히 그 야당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예. 왜냐하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금 한 발 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한테 떠넘기고 네. 자유한국당이 예. 한두 달 전에는 좀 안 그랬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선거제도 지지율이 조금 바꿔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좀 기사회생 해볼 방법이 없을까 했다가 요즘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니까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을 완전 때리게 하면서 그거 내 표로 다시 갖고 와가지고 예전처럼 예.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지금 꿈에 사로잡혀 있죠. 그러면서 더 소극적으로 됐죠. 예. 소선거구제에서는 지지율이 높아서 1등할 확률이 높아지면 네. 여기에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1당, 2당은 여기에 관심이 적어요. 네. 적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3당이 지금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건을 처리해야 예산안도 통과된다. 여기서 그 쟁점이 크게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이게 예산안과 연결된다는 게 맞냐?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게 이해찬 대표의 입장, 이건 네. 민주당 입장인 것이고요. 예. 그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 얘기하고 그리고 야3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 얘기하는데 이해가 어려워요. 뭐가 다른 건지 도대체. 예? 제가 사실 두 번째 거는 지난주에 나와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상품을 예. 응? 6개의 봉지 권역별에다가 따로따로 담을 거냐 예. 아니면 전국으로 전국구라고 할 하는 거냐. 하나의 봉지에 담을 거냐.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냐. 예. 그래서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핵심이고 그걸 네. 권역에 담든 네. 전국에 담든 네. 그거는 뭐 같이 앉아가지고 더 좋은 거 하시겠다 그러면 권역별로 하셔도 된다. 이게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라면 네. 그 방향으로 뭐든지 가도 좋다. 네, 네. 이게 기본 입장인 거죠. 네, 네. 예. 자, 그럼 그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그 앞에 왜냐면 이건 설명이 길어요. 좀. 예. 그 앞에 이 예산안. 연동한 거. 네네. 이게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정의당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좀 있으면 또 민주당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할 거거든요.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의당이 얘기를 한 것은 예산안을 법정 시한을 지켜서 통과시켜야 하는 것. 예. 이거는 법정 시한을 얘기를 하는데 네. 왜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느냐. 얘기를 안 하고 소극적이냐. 네. 그래서 예산안만큼 선거구제 개편도 시한이 있는 문제다. 네. 예를 들어서 올해 10월 달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내년 4월 달에 선거구가 이렇게 이제 네. 정해졌습니다라고 국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돼요. 예. 이 두 가지의 법정 시한이 있어요. 그래야 총선을 치르니까. 네네. 그런데 이거는 하세월이에요. 그래서 19대 국회 때도 이 시한을 다 어기고 네. 19대 국회 말에 네. 선거구 논의를 하다가 결국 시간에 쫓겨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그 당시에 비례성을 강화하자라고 논의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 비례대표 54석이 네. 47석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개학이 됐어요. 네. 이것처럼 지금 20대 국회에서는 이제는 시간을 두고 기한을 지켜서 이 네.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 기한 지키는 데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걸 강조를 했던 둘 다 것입니다. 중요하다. 네. 근데 지금은 그 무기한 농성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예산 통과도 안 된다라는 기본 입장으로 이제 밖에 비춰지고 그 있는데 예산 통과도 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법정 기한 넘긴 거는 네. 자유한국당이 그렇죠. 이 일까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법정 기한 넘겨버린 거예요. 배째인 거죠. 원래 네. 그 법정 기한을 못 지킨 거는 자유한국당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소위 예산안 소소위라는 곳에 들어가서 교섭단체 3당이 앉아가지고 국민들은 도대체 예산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넣고 빼고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기록도 안 남습니다. 맞습니다. 소소위는. 회의록도 없습니다. 소소위는 법적 기구가 아니에요. 네. 예. 그렇게 예산안이 처리되고 있는 이 과정에서 뭐 정의당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말할 수 있는 공간 하나가 없어요. 이런 조건에서 예산안이 선거구제 때문에 뭐 연계되느니 안 되니 이런 얘기를 사실은 집권정당이 하면 안 이 된다. 비교섭 단체들한테 할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 사안은 또 민주당 입장도 들어보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이 눈에 도드러지게 네. 이 격돌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계속 얘기하는 것은 예산안과 선거제도가 이번 정기국회 안에 같이 처리돼야 된다라는 절박성이 있어야 두 개도 예산안도 잘 처리될 수 있고 선거제도도 잘 처리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알겠고요. 예. 그 반론은 또 들어보겠으니까. 그러면 좀 설명을 왜 이게 중요한지 비례성을 강화하자. 네.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거는 10% 받은 정당이 10%만큼의 의석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정의당이 10% 받아봐야 지금은 1등만 뽑히니까 그죠? 그 의석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러면 그 10%의 국민들을 대변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10%의 국민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지금 큰 정당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은 그 취지는 좋지만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냐. 네. 작은 정당들이 이득을 보지 않냐. 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뭐냐면 매번 총선 때마다 네. 국민들이 투표한 52%의 표가 네. 사표가 됩니다. 김어준 우리 공장장님 한 30% 받고 제3의 인물이 20%를 받아요. 근데 제가 35%만 받아도 100%를 다 가져가요. 50% 찍은 사람들 표가 없어집니다. 순자 독식이죠. 예, 네. 이런 52%에 버려지는 표를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다시 보정시켜 가지고 그 표의 민의를 의석수에다 다시 반영시켜 주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불공정한 선거제도, 불공정한 경쟁 구조를 공정한 경쟁 구조로 그러니까요. 바꾸자라고 하는 그게 이제 것이죠. 비례성을 강화한다는 예, 건데. 예. 그러니까 거기서 방법론이 지금 엇갈려 있는 거 아닙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에서 떨떠름하게 생각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가야 된다. 이 차이가 잘 와닿지가 않아요. 예,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민주당의 애초의 당론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상품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실시한다. 즉, 뭐 서울, 그다음에 경기, 인천, 수도권, 뭐 충청권 이런 식의 예를 들어서 서울에는 그러면 의석이 한 100석이 배정돼 있다. 300석 중에 여기 인구가 많으니까 100석이 배정됐다. 이러면 서울의 지역구가 한 40개가 됩니다. 39개죠. 여기에서 20%를 받은 정당이 있어요. 한 정당이 20%를 받았다. 그러면 100석 중에 20%면 20석을 주는데 지역구에서 이 정당이 한 10명이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지역구 10명에 비례대표 10명을 주는 거죠. 줘서 20석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예요. 예. 이거를 권역별로 서울, 경기 이렇게 나눠서 할 건지 아니면 아예 300명을 통으로 놓고 전국적으로 할 건지. 20% 받은 정당 그러면 전국에서 60명의 의석을 보장해 주는데 뭐 지역구에서 한 40명 당선됐다. 전체 지역 그 전국에서 그러면 비례대표 한 20명을 보정해 줘서 60명을 뭐 전국 의석으로 준다든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칠판을 놓고 써가면서 얘기하고 이게 싶네요. 말로 하면 잘 이해가 안 갈 텐데 저도 한번 설명을 시도해 볼 텐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100명이라고 치면 네. 100명인데 20% 받았으면 20석을 가져가야 돼요. 네. 그렇죠? 네. 그게 투표를 한 사람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예. 거죠. 예. 그런데 20석이 당선돼야 되는데 네. 10석밖에 당선이 안 됐어요. 예. 예? 그러면 10명이 더 있어야 그 실제 민의를 반영한다 해서 10석
비례를 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합쳐서 20석을 20석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여기도 문제는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완벽한 것 같은데 거기에 20%인데 30석이 당선이 돼버렸어요. 지역구에서. 그러면 비례의석은 주지 않습니다. 않는데 예. 이제 초과 의석이 발생하죠. 예. 그러니까 의석수가 늘어나서 300명이라고 규정한 게 310석이 될 수도 있고 네. 총선마다 의석이 좀 달라질 수도 네. 있고 뭐 많은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독일이 예. 그렇죠. 예. 예. 그런 문제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내각제에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건 또 다른 이야기긴 네. 한데 거기까지 가면 1시간 걸려요. 한 시간 여기도 또 비례와 지역구를 분리해서 하자 일본처럼 아예 각각 예. 병렬로 하자. 예. 그게 이제 지금과 같은 방식이에요. 지금 네. 47석 안에서 비례 득표율만큼 나눠주는 그거를 뭐 비례의석수를 조금 더 늘려가지고 하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선거 방식이 한 표만 더 많아도 지역구 의석의 100% 민의를 다 가져가는 이 불합리성을 비례로 보정해 주자는 그렇죠.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비례가 또 많아져야 돼요, 제법. 네. 그러니까 지금 뭐 50몇 석, 47석 이렇게 된다면 이걸 한 100석 정도는 돼야 네. 그렇게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지금 현행 그 300석을 2대1로 지역구에서 한 200명 뽑고 그다음에 비례의석 100석을 가지고 보정해 주자 이 안을 냈고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네. 안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다라고 선거 공약을 하신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 그렇게 되면 지역구가 한 50석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내놔야 되는 겁니다. 네. 이래서 국회의원들이 싫어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조금 더 그럼 의석수를 늘려가지고 그러면 의석수를 그럼 350으로 늘려버리자. 예, 반발을 조금 줄일 예. 수 있는. 그러면 또 국민들이 그러니까 국회의원 의석수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그래서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전체 세비 총액을 350석이나 360석으로 늘리면 300석으로 들어갔던 예산으로 돈을 묶어두고 깎아서 예. 사람은 늘어나지만 돈을 깎아서 해결하면 오히려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예. 특권도 줍니다. 그 국회의원에게 투입되는 자, 돈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런 논쟁 중입니다. 네. 여기까지 전달은 된 것 같고 그거를 정의당과 지금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이 그리고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언제 30년 할 만에 거냐, 이거. 찾아온 정치개혁의 호기를 이게 역대 대통령, 민주정부 대통령들께서 전부 약속하셨던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 때 이런 얘기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라. 예, 이런 그리고 얘기고요. 이 공약, 핵심 공약을 민주당이 나서서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야지 왜 정의당이 이렇게 죽기 살기를 해야 되냐고요. 자, 여기까지가 정의당의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성하고 있다. 민주당이 더 네. 적극적으로 나서서 네. 진짜 뭐 자유한국당 핑계 대시지 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 한 명 한 명 만나서라도 야 진짜 정치를 이렇게 좀 할래 이러면서 하셔도 부족한 거예요. 근데 정의당이 지금 모든 의원님들 한 명 한 명 다 만나고 있죠. 정개특위 하고 있죠. 농성하고 있죠. 정의당이 제일 애가 타잖아요. 사실 지지율에 비해서 제일 의석수가 적으니까. 자,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수혜정민수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바로 민주당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도 아니죠. 약 10초 전에 이정미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재인 대통령 공약 아니었냐. 비례성 강화하자는 건 민주당의 오랜 당론 아니냐.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의 반론 들어보기 위해서 김경엽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남북경협 김경엽입니다. 이름을 외우게 하기 위해서. 예. 예. 자, 방금 들으셨죠? 내용은 네, 뒷부분을 약간 들었습니다. 뒷부분. 예. 핵심은 첫 번째는 우선 공약 아니냐. 그리고 세 가지를 여쭤볼게요. 하나는 그 예산과 지금 이 문제 연동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이 뭔지. 예. 두 번째는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왜 안 지키냐. 예. 이걸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지 정의당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예. 세 번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차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는 건가? 왜 예. 이쪽으로 하는 건가? 예. 결국 비례성 강화하자는 건 똑같은데 예. 이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빠른 시간에 답변해 주세요. 예산과 연계하는 문제는 명분도 실리도 잃는 대단히 이것은 무리수, 악수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시급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안은 12월 2일까지고요. 네. 이것은 법정으로 시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선거제도는 법적인 시한은 사실 예비후보 등록이 들어가기 전까지만 되면 되는데 가능하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생각은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개특위 활동 기간이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12월 말까지 시간 여유가 있고 또 6개월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 예산안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고요. 그다음에 우선 이 선거제도의 문제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정치권의 밥그릇 싸움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산안은 일자리, 민생, 복지, 국민들의 밥그릇입니다. 성격이 다르다? 그렇죠. 전혀 성격이 다른 문제고요. 정치권의 밥그릇 싸움을 위해서 국민들의 밥그릇을 찬다라고 보는 거지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결국은 흐지부지 될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거죠. 실제 그래 왔으니까 과거에는. 그것은 이제 선거제도에 수많은 논의가 있었죠. 그런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이번 기회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좋은 기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정개특위를 구성하면서 일단 12월 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합의를 이뤄내자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또 6개월 또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많이 얘기했지 않느냐. 공약을 지켜라. 우리 당의 오래된 공약은 정당 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인데요. 어려워요. 예. 정당 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근데 이게 이제 공약으로 딱 명시된 공약입니다. 그런데 공약은 정당 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 예,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런데 이게 이제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싹쓸이하는 것을 막고 일정 정도 지역 구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 부분을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것이고요. 지난번 대선 때에 문재인 대통령이 연동형 비례대표도 수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권역별 비례대표와 연동형 비례대표가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면서 여기에 연동형을 가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게 지금 현재 소수 정당 3당이 주장하는 것은 100% 연동형으로 하자. 지금 이건데요. 차이가 뭡니까? 100% 연동형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정당 득표율을 50% 얻고 나서도 비례를 한 석도 못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그 지역구 다 가져가면 당선자가 많으면 그러니까 지역구 당선자가 50%가 당선됐다. 그리고 정당 득표율이 50%다. 그러면은 비례를 한 석도 못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뭐냐면 1, 2당은 잠깐만요. 예. 그 이해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의 의석을 인구가 지금 300석이라는 기준하고 인구가 대략 전국의 비례해서 20% 정도니까 그럼 60석 정도가 나오는데 그렇죠? 근데 60석 정도에서 그럼 50% 득표한 정당은 30석을 가져가야 되는데 비례와 지역을 합쳐서 근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거기서 40석을 얻어버렸다. 그럼 비례는 없는 거죠. 비례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1, 2당은 비례를 한 석도 못 가져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게 100% 연동형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 1, 2당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결국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은 지역구에서 패자한 패자 독식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승자 독식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패자 독식 구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합리하다라는 거죠. 소선구제에서 당선될 수 있는 정당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비례성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우리 비례는 뭐 어떡하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런 문제도 있긴 있네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다가 연동형을 일정 부분 가미를 해서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를 좀 하자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권역별로 다르게 하자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기준은 똑같겠죠. 룰은 같은데 권역별로 인구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비례의 TO는 달라지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권역별로 TO를 좀 달리하자. 그거 합의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것은 권역별로는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권역별의 인구수를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TO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긴 한데 서로 정당이 생각하는 TO가 다를 테니까 합의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그런데 오히려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제 안도 아마 이쪽에 지금 야 3당에서도 일정 정도 저는 수용을 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직 자유한국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은 건데요. 자유한국당은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이 싸우라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본인 자유한국당 입장은 민주당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은 우리 당보다 연동형에 대해서 더 굉장히 부정적이죠. 여기는 아예 거부한다. 예, 여기는 자유한국당은 아직까지 연동형 얘기를 거의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께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연동형 수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도 우리도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당 내부 사정이 전혀 아닙니다. 완강한 거기는 반대입니다. 아, 이게 복잡하군요. 이해는 했습니다. 입장 차이는 어느 정도는 이해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논의는 사실 오랫동안 되어 왔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있었던 얘기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평상시에 비례성 문제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사안이 복잡하고 이해가 다 달라서 안 되다가 드디어 기회가 온 건 맞지 않습니까? 기회는 그동안에 수도 없이 왔었죠. 근데 예. 가능성 있는 기회가 어느 정도 온 게 맞죠.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은 지난번에 이제 개헌특위 하면서 네. 개헌과 동시에 선거제도 개편이 계속 논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안들도 같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원칙에 대한 합의 이런 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연동형을 하더라도 과연 연동형을 몇 % 연동형을 시킬 건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의원 정수를 어떻게 할 건지 지역구와 비례의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건지 문제는 이런 안이 하나도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안이 나와 있질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현실적 어려움은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야3당이 농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걸 풀어야 어쨌든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저것은 정말로 악수고요. 제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일단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연말까지 아직 시간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선거제도 합의에 대해서는 최소한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룰을 만들기 위한 합의의 결과물이지. 어떻게 통과시킵니까? 야3당이 저렇게 있는데. 합의의 결과물이지. 자유한국당은 위장만 들어가서 통과시키나요? 그럴 수는 있죠. 숫자로는. 과반수가 일단 넘어야 되니까요. 예. 예. 숫자는 그럴 수 있는데 예.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과반수만 넘으면 무조건 통과시켜야죠. 저거는. 지금 왜냐하면 이미 지금 법적인 시한을 넘었었습니다. 저거는 그건 맞습니다. 국회 해산해야 될 일입니다. 저거는. 예. 자, 의원님 오늘 쟁점은 이해했고요. 근데 디테일을 들어가면 엇갈릴 것 같으니까 저희가 다음 주에 요거 토론회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그때 선수로 출전해 주시기를. 예. 한번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목소리가 좋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뉴스공장에 처음 나오셨는데 예, 목소리가 라디오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내가 처음인가요? 두 번째 나왔을 텐데. 두 번째인가요? 예. 아 그렇군요. 예. 예. 아 그렇군요. 이 사안으로는 처음 나오셨는데 다음 주 저희가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야당과 다 함께 모여가지고 마련해서 한번 끝장 토론을 한번 해보시죠. 터지게 싸울 것 예. 같은데 굉장히 시끄러운 토론 예상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불친절한 AS. 예. 제가 박용진 의원이 만든 용진 TV 금방 10,000명 될 거라고 오늘 중으로 했는데 오늘 중이 아니라 방송하는 도중에 돌파했습니다. 예. 10,000명 돌파했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셨네요. 예. 공장장 오늘 아니라니요. 우리 힘을 과소평가하네요. 예. 청취자분이 저한테 화가 나신 거네요. 어쨌든 금방 돌파했습니다. 예. 예. 자, 유치원 3법 응원 지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하는 문자 많이 왔는데요. 교육위 위원 소속 의원들에게 의원실로 전화해서 꼭 통과시켜달라고 하시면 되고, 예, 그거는 시민으로서 정당한 참여죠. 예, 욕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6657 버스 뉴스공장 틀어놨습니다. 안양마을 8번 버스 빵빠레 나오니까 소리를 높이시기까지 하는 기사님 화이팅. 예. 파리인데 파리 계신 분이 문자 보내셨네요. 호텔 앞에 낙서, 예. 쇼 윈도우 깨진 상점 많습니다. 역시 평화적이었던 우리 촛불이 갑입니다. 예. 맞아요. 서구에서도 이렇게 시위 있으면 차량 방화나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우리 시위가 굉장히 평화적이에요. 예. 예전에는 보수정권 시절에 우리 시위가 폭력적으로 맨날 했는데 정말 평화적입니다. 세계적인 기준에서 보자면 촛불 이전에도 그 정도면 굉장히 평화적이에요. 지금도 파리 시내 보세요. 자동차 아무 상관없는 자동차 100대 넘게 불태웠어요. 예. 죄 없는 자동차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오랫동안 요구했던 거죠. 카드 수수료 인하 공식 발표됐는데 워낙 다뤄지지가 않아서 저희가 당사자 소상공인 쪽 관련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말 조금 하세요 오늘. 알겠습니다.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방기용 상임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방기용입니다. 예, 이게 이제 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는 플랜카드라고 굉장히 인상적인 플랜카드가 붙였는데 이게 언론 보도량이 워낙 적었어요. 예. 그러니까 카드 수수료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항의할 때는 보도를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해결되면 보도를 안 해요. 예. 이게 참 신기한 일인데 원래 이제 언론이 특히 진보 정권 하에서는 정부가 잘하는 걸 보도를 잘 안 합니다. 예. 보수는 원래 안 하고요. 예. 정부 잘하는 그러니까 진보 정권이 잘하는 걸 칭찬할 리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고 진보 매체들은 그거는 언론이 할 일이 아니야. 칭찬은 해서 안 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보수 정권 시절에는 보수 매체들이 열심히 칭찬해 주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양이 적어요. 엄청나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느끼십니까? 예. 회장님? 느낍니다. 예. 예. 실제 중점으로 다뤄야 될 건 하나도 안 다루는 것 같아요. 기존에 원래. 플랜카드를 내거신 주체 아닙니까? 회장님이?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인데 네. 이제 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되게 되었다. 네. 와달라고 제가 갔거든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가까운 사회운동 역사상 그러니까요. 그렇게 대형 현수막을 네.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합니다. 심지어 만세를 외치시더라고요. 5주 가면 저분들이 저렇게 좋아하실까. 그거 카드 혹시 수수료 너무 연출된 거 아닙니까? 고통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진심에서 나온 거고요. 사실은 카드 수수료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거 오래된 얘기입니다. 10여 년 넘게 계속 우리들이 문제 제기를 해왔던 거고. 근데 이렇게 실질적인 대책이 나온 적은 여태 정부 정권 하에서 네. 없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자영업자 자격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예. 그냥 찔끔찔끔 그냥 뭐 선심 쓰듯이 예. 현장- 생색만 냈죠. 예, 생색만 내고 말고 현장에선 전혀 실감하지 못하는 정책을 폈는데 이번 카드 수수료 정책은 그 어떤 자영업자 정책보다도 예. 여태 나왔던 어떤 정책보다도 가장 획기적이고 실감나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한맺혔던 것이 예. 대통령님의 의지에 의해서 풀렸기 때문에 이 모든 고마움을 사실은 자연스럽게 표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사진 보고 이분들이 오바라나 아니면 아니요. 진짜로 제가 항상 그래서 저는 현장 전문 아닙니까? 네. 혹시 연출인가 저도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농성을 하셨잖아요. 42일간. 그렇죠. 철화 노숙 농성하시면서 이거 풀어달라고. 무려 이 중소상공인의 자영업자의 93%가 이번에 혜택을 봅니다. 아 그래요. 전체 가맹점이 270만 개쯤 돼요. 신용카드 가맹점이. 네. 항상 팩트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중에 250만 개가 매출 30억 원 이하입니다. 네. 대부분 중소상공인들이죠. 그래서 매출 10억에 30억이라서 뭐 돈 많이 버는 걸로 아시는데 영업이익률이 실제로 2에서 5%밖에 안 되니까 우리 편의점들이 대략 한 5, 6억쯤 되잖아요. 연매출이. 네, 그 정도 그래도 영업이익 뭐 2%도 안 돼가지고 뭐 최저임금도 못 받는 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으로 30억이다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다. 다만 그분들까지 해서 93%가 이번에 수수료율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억에서 10억은 한 2.3% 받았던 것이 1.4%, 10억에서 30억도 한 2.3% 받았던 1.6%로 획기적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피부 잘 안 와닿는 게 많잖아요. 원래. 이번 정책의 가장 중요한 건 구간을 세밀화해서 나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매출 구간에서부터 500억까지 골고루 혜택을 보기 때문에 정책이 나와도 여태까지는 특정 계층만 혜택을 받는데 이번 정책은 자영업자 거의 모든 계층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거든요. 좋은 정책을 펴도 특정 계층만 조금 혜택을 보면 나머지 정책 불만이 더 커져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자영업자 전체 그러니까 500억이 약간 수수료의 차이는 있지만 나도 혜택을 보는구나. 아 정책을 이렇게 피니까 우리한테 좋아지네. 이러니까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정책은 편의점 뭐 제가 이제 주변에 이제 상인들 만나보잖아요. 네. 또 식당 하는 분들, 네. 뭐 슈퍼 하시는 분들, 또 하다못해 볼링장 하시는 분들까지 아우 나도 혜택 보는 건 처음이야. 아우 여기 회장님 거의 그동안 고생해서 이런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이거는 너무나 감동적인 거고 또 중요한 건 뭐냐. 네. 이게 사실 여태까지 카드 수수료 문제는 어떤 혜택을 주는 것처럼 잘못 이게 보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예. 아니거든요. 혜택이 이 아니다? 문제는 예.
불공평과 불공정의 차별의 문제를 해소한 것이죠. 어떤 왜냐하면 관점에서 그렇습니까? 그동안 어쩌면 여태까지 대기업은 0.7%, 그렇죠. 예. 예. 우리는 2.3%. 예.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몰라요. 예. 소수점이니까. 예. 쉽게 얘기하면 10억이면 이 볼펜을 예. 총수님한테는 700원 받고 예. 저한테 2,300원 받았던 거예요. 똑같은 물건을. 아, 그 비유하니까 화가 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네요. 느낌이. 대기업에는 예. 700원에 볼펜 주고 예. 그다음에 편의점이나 이런 일반 음식점- 가격 우리 자영업자는 2,300원 받은 거라면 똑같은 물건을 판다고 보면 똑같은 물건인데. 네. 어. 저는 뭐 그런 얘기를 회장님 괜히 네. 회장님 되신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우리 방 위원장님 화가 보십시오. 났네요. 아 그래 왔다. 네. 어. 그리고 이 뭐 자영업자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차별을 없애주면 최저임금 10,000원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가맹점의 편의점의 문제 똑같은 거예요. 가불관계 불공정한 거래를 개선해 달라는 거지. 가맹본부와의. 예, 우리 어려우니까 도와달라 이게 아니고 근데 계속 보도되는 건 아. 자영업자 어려우니까 도와줘라 이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책을 세워도 꼭 5명 이하. 왜 이렇게 영세한 데만 주점을 두냔 말이에요. 자영업자들도 10명, 20명 고용하는 데 많은데 그러면 7, 8명 고용하는 데는 5명 줄여서 고용하라는 얘기예요. 혜택 줄 테니까.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고용을 늘리는 것도 10명, 20명 고용하는 데들이 늘릴 수 있는 좋은 일자리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데에 대한 저 같이 펴줘야 자영업자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총연합회에서 전격적으로 모두가 다 환영하는 사안이다. 그렇습니다. 예. 처음 봤어요. 그리고 처음 봤어요. 예. 이번이 아주 중요한 게 예. 방금 최저임금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방 회장님이. 그 모든 중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한상총련 오신 분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했어요. 왜? 노동자들이 10,000원씩은 한 달에 그래도 시급 10,000원은 받아야지 물건도 더 사주고 외식도 하고 또 우리 그래야 중소상공인들 또 내수가 활성화될 거 아니냐. 다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나 건물주 임대료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그 부분을 부분을 해결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데 그동안 뜨뜨미지근했던 게 그리고 아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특히 문제잖아요. 최저임금은 그분들이 대부분 5억에서 30억 구간이거든요. 근데 그건 그동안 안 내렸어요. 5억에만 내려줬어요. 엉뚱한 정책이었던 거죠. 그 자체는 좋았지만 자, 그럼 근데 알겠고요. 이번에 소장님 잠깐만 아니 기다리세요. 요 한마디 봐보세요. 자 말이 너무 많아, 아니 요것만 봐봐. 연매출 10억에서 카드 수수료가 2.3%면 전액을 카드로 결제한다 때 2,300만 원 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때문에 부가세 공제해 주는 것도 500만 원, 1,000만 원 확대했어요. 이것도 널리 안 알려졌는데 그것까지 적용하니까 실제 연매출 10억에서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4%로 떨어집니다. 오, 예. 그건 대단한. 그래서 할인 1,900만 원, 2,300만 원 수수료 내던 게 400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얼마가 얼마로 줄는다고요? 자, 대략 2,300만 원 수수료를 내던 분 연매출 10억에서 네. 400만 원 수수료 떨어집니다. 400만 원 수준으로. 예, 아, 이게 사실입니까, 문제까지 회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네. 저 10억 매출한다. 예. 지금까지 2,300만 원 냈던 거예요. 연. 연. 네. 1.4%는 1,400만 원 내잖아요. 900만 원 갭이 차이가 있고 그중에 세액 공제를 연간 900만 원 해줍니다. 그럼 400만 원밖에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0.4%의 실질적. 아이고 박수 칠만 박수 하네요. 쳐야 됩니다. 그럼요. 그래서 박수 치면 마지막 하네요. 포인트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당도 가능하고 심지어는 상해에서 고용도 추가로 늘린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최저임금 돈이 10,000원을 도는 유일하게 경쟁과. 찬성했던 상인단체가 저희 단체입니다. 네. 저는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최저임금 10,000원 동의한다. 네. 대신에 전제 조건이 있었던 거죠. 아까처럼 카드 수수료 문제 차별 없애주고 그 불공정거래 개선해주면 최저임금 10,000원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거. 그러면 지금 회장님이 최저임금 10,000원 우리는 동의합니다라는 플래카드 붙이실 겁니까 앞으로? 그럼요.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카드 수수료 하나 해결이 됐다고 네. 자영업자 모든 문제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여태까지 안 돼. 쌓여있던 적체 중에 하나가 해소된 네. 거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최저임금 당장 달성이 부족해요. 네. 그러니까 거기 가맹점 본사의 횡포만 없애줘도 최저임금만은 분명히 그래서 당장 이제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공정위에서 이제 출점 제한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거리 제한. 그러니까 총수가 민생 문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요. 어제 그제 그게 발표돼서 자 카드 수수료 확 줄어졌죠. 예. 그다음에 과당 경쟁 때문에 매출하라는 게 문제잖아요. 예. 이제 거리 제한을 편의점뿐만 가맹점 전체로도 확대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훨씬 나아지고 최저임금 인상분 감당 가능하고 돈이 도는 경제 민주화되고. 그럼 그러니까 소장님 가만히 있어요. 회장님 얘기 듣게. 중소상공인 앞세워서 최저임금 공격하는 시간 자유한국당 2초밖에 안 남는데 자기가 다 쓰려고 그래. 입 닥쳐야 됩니다. 이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소장님 말이 많은데 할 게 많아가지고 뭔 게 집중이 안 돼 보면은.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최저임금 10,000원을 달성할 수 있는 거는 대통령이 밀어놨잖아요. 조기 달성할 수 있어요. 그거는 불공정거래 없애주면 돼요. 근데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가맹점 거래에서 지금 좋은 대책 많이 회장님? 거리 제한 한다고 그러지만 회장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또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예, 저희도 안녕.